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범죄 이론에 대해서 객관주의라든가 주관주의 그리고 주관주의적 측면의 행위불법, 결과불법 뭐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형법의 개별적 지식을 공부하는 거는 매우 그 낮은 단계의 공부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별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부인 반면에 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Y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공부도 아니지만 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은 과거에 당연히 주관주의적인 범죄 판단이 있었었고 그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려고 객관주의적인 시각에서 범죄를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이 근대 형법의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형법도 그 입장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전통적으로 가치평가의 규범이기 때문에 행위불법을 좀 더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나타나느냐면 그 형법에서 대부분의 범죄에서 미수는 처벌하지만 결과불법을 처벌하는 형태의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과실범죄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수범죄는 조금 더 폭넓게 처벌하는 반면에 과실범죄는 제한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미수는 행위는 있었지만 결과가 없는 것이고 과실범죄는 결과로 인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불법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미수범죄고 결과불법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과실범죄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범죄, 보통의 범죄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다 같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체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지만 과거의 논쟁의 결과 현재는 이제 교과서라든가 또 실무에서도 정리된 범죄 체계론에 따라 범죄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론적인 논쟁을 여러분이 특히 전공이 아니신데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현재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범죄 체계론의 논쟁 역사 자체가 범죄를 객관적으로 볼 거냐 주관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형법에도 범죄 체계론에 따른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혐의 없음,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표현 자체가 범죄 체계론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우리가 범죄 체계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앞으로 접하게 될 게 범죄는 이제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로 성립요건을 판단한다. 그 세 가지 성립요건을 정리한 게 범죄 체계론에 따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형법전을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형법을 이렇게 보면 형법의 조문 순서가 뭐 그 챕터가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요건 세 가지는 구성요건의 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례도 그대로 적용하는 체계인데 그 체계가 범죄 체계론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이란 구성요건의 당성이 없다는 얘기고 죄 안 된다는 것은 구성요건의 당성은 있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공소권 없음은 죄가 성립했지만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또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는 또는 이제 가족 간의 범죄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할 수 없다는 공소권 없음 이런 개념들이 다 이 범죄 체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범죄의 수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원래 범죄 수, 이른바 죄수 이론은 형법을 보통 그 교재를 보시면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조문 순서가 좀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의 조문 순서에서 37, 8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형법을 앞으로 공부하면 미리 이 죄수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개 나와서 계속 나올 거라서 미리 그냥 개념 설명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지식으로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게 또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 여러 개의 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몇 개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여러 개이면 어떻게 처벌하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수라는 죄의 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뭐 죄수론이다, 죄수 이론이다 이러면 이거 뭐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행위를 하고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왜 여기 와 있지? 궁금해야지 자꾸 궁금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개의 죄인지 하나의 죄인지 이게 우선 중요할 텐데 죄의 수를 헤아릴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법익의 문제다. 법익. 우리가 이제 죄가 뭐냐 그랬을 때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건 굉장히 형식적 개념이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법을 위반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 이걸 이제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하고 형법에서의 불법행위는 그것이 곧 범죄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의 수를 이렇게 헤아릴 때도 범죄의 수를 셀 때에도 법익이 몇 개 침해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오로지 그것만으로 범죄의 수를 평가하지 않고요. 함께 고려되는 것이 행위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범죄 의사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가 해당하는 구속 요건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법익과 그 다음에 구속 요건, 행위의 수, 그 다음에 범죄 의사의 수 이게 4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죄가 여러 개인지 하나인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이면 어떻게 처벌할지를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8페이지의 5번 문단에서 가능하면 책을 쓸 때 표를 안 쓰려고 한단 말이죠. 표를 통해서는 뭐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외우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표에 담긴 내용을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것은 그 표만 기억하게 되면 쉽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률가는 표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쓰이기는 합니다만 법률가는 말로 다 풀어서 설명하고 법정에 가서 요즘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PPT 해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어느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게 주된 수단은 아니거든요.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도 서술을 했는데 여기선 표가 좀 드물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범죄의 수를 판단할 때 범죄 행위, 구속 요건, 범죄 의사, 침해 법익 이 4가지를 다 고려한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보시면 법익이 하나이면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침해된 법익이 여러 개면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죄가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는데 또 세부적인 차이에서는 행위가 고려가 되기도 하고 범죄 의사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법익이 우선 기본이 되되 행위라든가 뭐 범죄 의사 이런 것 등은 보조적으로 범죄 수를 결정할 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8페이지의 6번 문단을 보시면 여러 개의 죄라고 이제 즉 법익 침해가 이제 여러 개의 법익이 침해되었고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 앞으로 수업하다 보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이 또한 그냥 하나의 외우는 용어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걸 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상상적 경합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경합이란 말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장금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대장금은 여러분 세대가 아니구나. 응? 대장금 그래도 뭐 요새도 대장금 가끔 언급됩디다. 근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요리 시합을 하는 걸 경합을 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경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쟁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개가 성립할 때 경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죄라고 하면 여러 개의 죄가 서로 경합한다 해서 경합범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죄는 기본적으로 경합범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상적 경합은 법익 침해 숫자로 보면 여러 개의 죄라서 원래 경합범이지만 상상적이란 말을 쓰는 게 좀 애매할 텐데 이론적 또는 관념적으로만 경합한다. 실제 처벌은 여러 개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합범을 일반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경합범 그 자체는 실체적 경합이라 부르고 경합범 중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로 처벌이 하나로 되는 경우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관념적 경합, 이론적 경합 뜻도 돼가지고 이론적 관념적으로는 법익이 여러 개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 행위가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 숫자가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은 법익 침해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데 행위가 여러 개이면은 여러 개의 죄로 처벌받고 행위가 하나면은 그냥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행위 규범으로서의 그 형법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행위만 있었으면 여러 개의 반복된 행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다른 행위가 있는 경우와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행위는 한 번 했는데 법익 침해만 여러 개가 일어난 경우와 여러 행위를 해서 여러 개 법익 침해가 일어난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행위가 하나라는 걸 근거로 즉 법을 어기려 했던 행위는 하나였다. 여러 차례 어긴 게 아니다. 한 번 어겼다. 다만 법익이 여러 개 침해되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 법익 기준으로는 여러 개의 죄가 돼야 되지만 처벌은 하나의 죄로 한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법익 침해 그 관점에서만 여러 개의 죄고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적 경합은 행위도 여러 개, 침해된 법익도 여러 개,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죄로 처벌받는데 여러 개의 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고 볼 수 있고 상상적 경합은 이제 흡수주의라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고 가벼운 죄는 흡수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그래서 이제 상상적이란 말을 쓴다. 실체적 경합도 경우에 따라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면 단순 더하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요점입니다. 가중하더라도 이제 실체적 경합범은 가중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이 가중주의이긴 한데 문제는 이 가중하는 게 단순 더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징역 6년형의 절도, 그 다음에 징역 10년의 사기, 그렇게 되면 이제 더해서 16년 하냐? 무거운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 그래서 10년의 반, 5년만 가중해서 15년, 15년이나 16년이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좀 죄가 커진다면 차이가 발생하겠죠. 제가 든 예가 큰 차이가 안 나는 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한 3개가 됐다. 절도, 횡령, 사기 다 했다. 그러면 절도는 6년 최고가, 횡령은 5년, 사기는 10년이란 말이죠. 그럼 21년 더하기 하느냐, 21년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10년의 사기죄에서 2분의 1만 가중하니까 15년이 되는 겁니다. 2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 죄를 여러 개 지으면 디스카운트가 된다 이거야. 여러 개 묶음으로 해서 할인해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서양의 형벌을 보면 막 징역 100년, 징역 200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 더하기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하죠. 징역 100년을 선고하면 사람이 그것까지 못 살 텐데 어떻게 되나. 그때까지는 못 죽나. 국가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도 있고 가석방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서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정도의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튼 형을 선고할 때 단순 더하기 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게 우리나라 형법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범죄자를 무겁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뭐가 좀 부당하죠.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다 더해서 처벌해야지 왜 그렇게 작은 죄는 깎아주는 형식으로 하느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1953년 형법 입법자의 생각이고 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뭐 시대가 변하고 뭐 형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져서 국회가 달리 결정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건데 현행법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과주의라는 거는 형벌의 종류가 다를 때 징역형과 벌금형 이건 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는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를 좀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는 이제 법조경합이란 말이 있어요. 법조경합도 처음 들으면 뭐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법조문끼리 경합한다 이런 뜻인데요. 법조문에는 우리가 구성요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 죄가 쓰여져 있는 법조문들, 즉 구성요건들끼리 경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법익 침해는 하나로 보아가지고 여러 법조문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그래서 법조경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거기 8페이지가 아니라 79페이지에 8번 문단을 보시면 특별관계라 그래서 존속살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속살해죄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사람을 살해한이라는 250조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250조 2항에도 해당하고 두 개 다 성립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별한 규정만 적용한다. 절도도 그렇습니다. 절도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걸 다뤄봤잖아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하게 되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도 해당하고,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고, 절도죄에도 해당하고, 그런 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나머지 법조문, 나머지 구성요건은 이제 특별관계로 흡수해가지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만 성립한다. 이런 경우죠. 보충관계,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살해하는데 칼로 찔러 살해했다라고 하면, 칼로 찌르는 순간 상해가 발생하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해죄도 성립하고 살인죄도 성립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상해죄는 살인죄에 흡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해죄라는 법조문이 살인죄라는 그 법조문에 경합은 했지만 살인죄만 성립한다. 그래서 법조경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관계, 보충관계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에 가면 흡수관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충관계, 흡수관계는 딱 매우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했을 뿐 이게 법적인 규정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분류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흡수관계, 예를 들면 보충관계도 일종의 흡수관계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너무 이거는 이제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고 설명을 위한 개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나마 좀 문제가 되는 건 흡수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불가벌의 수반행위, 이것도 좀 풀어서 말하면 엊그제까 한글날 했잖아요. 그죠?
한글날 응?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도 불가벌의 수반행위 그러면은 그냥 글자만 한글로 바꿨을 뿐 말은 한문말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 그 따르는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죄를 저지르려면 거기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뭐 모든 범죄가 반드시 상해를 거치진 않더라도 대부분 상해가 먼저 일어나고 살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되지 않는 불가피하게 따라다니는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불가벌의 사후 행위, 이 또한 처벌하지 않는 어떤 다음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범죄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연속된 행위까지 계속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다음에 남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에 그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또 처벌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사후 행위가 어떤 행위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가 그 새로운 범죄가 되지 않고 불가벌,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한마디로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범죄가 몇 개냐 여러 개냐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익 침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불가벌의 사후행위,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처벌되지 않느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쉬운 얘기를 예로 들자면 81페이지에 742, 2817, 752, 1996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선 752, 1996을 보면 그 열차 승차권을 훔쳤어요. 요새는 뭐 열차 승차권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변하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승차권이라는 게 훔칠 수도 없지, 그죠? 다 모바일로 뭐 받아가지고 탑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죠? 예전에는 뭐 열차 타기 전에 미리 검표원이 다 검표하고 또 내릴 때도 검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참 좋아졌죠. 응? 그 서양에 가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범죄지만 범죄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범죄, 숨은 범죄라고도 하는데 안 좋은 말로는 암수범죄라고 그래. 암수범죄. 무슨 암수. 암수라는 건 이제 다크 넘버. 영어로 직역하면 그렇고 원래 독일 말로는 둥켈치퍼인데 이거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다크, 어둡다, 넘버, 암수 이렇게 그냥 번역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범죄, 숨은 범죄를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 부정승차라 그러거든요. 열차표 끊지 않고 하는 거, 타는 거. 제가 작년 연말인가 그전 연말인가 잠깐 외국 나갔었는데 우리 아이가 외국에 있어갖고요. 근데 전차 트램이라고 하죠. 요즘은 트램을 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좀 오르긴 했지만 한 번 타는 그 버스나 전철 요금이 굉장히 싼 편이잖아요. 외국은 좀 비싸잖아. 전기권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뭐 설마 이거 가지고 쫓아오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타도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가슴이라 야 그러다 걸리면 한 달치 벌어내야 되는데 한 번 타고 그냥 끊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자기는 거의 안 끊고 타고 다닌다는 거야. 여기서 표 끊고 다니는 사람 바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그냥 탔는데요. 도저히 누가 탈 때마다 불안해갖고. 왜냐하면 검표원이 이렇게 제복 입고 타는 게 아니거든. 검표원이 일반 복장 타고 일반 복장을 입고 타서 갑자기 검표를 해요. 걸리면 한 달치 내야 되거든. 도저히 짧은 뭐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을 꼭 안 가는데도 야 여기서 걸리면 무슨 개망신인가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야 그냥 차라리 뭐 표 끊고 마음 편하게 타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저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 말대로 학생들은 거의
표 안 끊고 타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 승차권이라는 게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승차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승차권을 훔쳤어. 그럼 절도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했어요. 승차권으로. 그러면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또 범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판례고요. 그런데 남의 예금 통장을 훔쳤어. 그래서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가서 꺼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범죄인가? 좀 헷갈리죠. 근데 앞에 거는 새로운 범죄고 뒤에 거는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차권은 현금과 거의 같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 승차권, 뭐 KTX 승차권을 누가 급히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갑자기 계획이 취소됐다고 바꾸자고 하면 뭐 사기꾼이 아닌 것 같으면 바꿀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금 통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금 통장에 100만 원 찍혀 있었어도 그게 찍혀 있는 100만 원이 실제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금 통장을 현금처럼 교환하면서 쓰지는 않거든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표라는 걸 우리가 유가증권이라 그러거든요. 10만 원짜리 수표는 우리가 10만 원 현금과 바꿀 수 있지만 10만 원짜리 예금 잔고가 찍혀 있는 예금 통장을 우리가 10만 원하고 바꾸지는 않거든요. 예금 통장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채권 증서예요. 예금은 여러분이 은행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은행이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채무자라는 하나의 채권 증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는 것은 현금성 교환 가능한 금액이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예금 통장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게 되면 이것은 은행 돈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예금 통장에 내 돈이 뭐 100만 원 찍혀 있다 해서 그 은행에 들어있는 100만 원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채무자인 은행의 돈이고 내가 가서 청구하면 내 채권을 다시 돌려줘라라고 청구하면 은행이 나한테 주었을 때 내가 현금을 받으면 그 돈이 내 돈이지만 은행에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 해서 은행 금고에 내 돈 1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은행 돈입니다. 은행 소유의 돈입니다. 그래서 예금 통장을 훔쳤을 때는 예금 통장 자체도 하나의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익 침해가 있고 그 예금 통장을 가져가서 자기가 예금 통장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 새로운 법익 침해, 피해자가 둘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금 통장 주인과 은행이라는 피해자. 그래서 새로운 법익 침해이기 때문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찾으면 새로운 범죄로 불가벌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처벌받는다. 두 가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합범이 됩니다. 그런데 열차 승차권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현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과 즉 도둑이 물건 훔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열차 승차권을 현금과 교환한 그 창구에 예를 들면 우리 코레일 같은 한국 철도 회사로서도 손해가 없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새로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행위가 또 새로운 범죄인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새로 성립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고 범죄가 새로 성립하면 이제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되어서 여러 개의 죄로 가중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익 침해가 없으면 그냥 먼저 이루어진 행위만 범죄로 처벌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후 행위는 불가벌,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81페이지의 그 사례 좀 위에 2008년도 판례를 보시면 피고인이 이제 자기 회사가 선박용 엔진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 비밀, 영업 비밀 등을 그 CD에 담아서 갖고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서 먼저 일했던 회사의 그 영업 비밀 등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물건을 훔친 다음에 그냥 물건을 단순 사용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내가 남의 노트북을 훔쳐와서 내가 계속 사용했다 그러면 그걸로 사용했다는 것만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데 이 회사 영업 비밀은 또 이른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회사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벌의 사후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로
또 다른 범죄가 되어서 먼저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훔쳐나온 행위, 그 다음에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각각의 것으로 두 개의 범죄가 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이 불가벌의 사후행위가 뭔지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 80페이지 12번 문단에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만 공부해도 되는데 이 시험이 그래서 안 좋아. 이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시험을 보고 학점을 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불가벌의 사후행위가 되려면, 즉 사후행위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선행범죄, 먼저 이루어진 범죄하고 같은 보호법익을 침해해야 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으면 불가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불가벌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사실 1번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선행범죄, 먼저 이루어진 범죄에서 처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으면 사후행위도 불가벌인데 범죄 성립이 안 돼서 처벌하지 못하면 사후행위는 처벌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처벌 조건만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었지만 이제 가족이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범죄 성립이 인정됐다는 건 법익 침해가 한 번 이미 인정되었다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에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지 않는 한 그걸 또 범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었다고 했는데 뒤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앞에서 법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법익 침해를 새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게 여러분께는 단순한 논리예요. 이건 산수도 굉장히 간단한 산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된 그 기준은 뭐냐면 법익 침해가 새롭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처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먼저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익 침해를 한번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범죄 성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서 처벌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법익 침해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의 행위가 똑같은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범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정된 법익 침해는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행위에만 가담한 제3자는 불가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 그 뒤의 행위에만 가담한 그 제3자, 공범 같은 경우는 앞의 행위에서 법익 침해를 인정받지 않았잖아요. 평가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만 했으니까 뒤에서 새로운 법익 침해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법익 침해가 한번 평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 행위가, 사후 행위가 불가벌이냐 아니냐, 처벌하느냐 아느냐가 결정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포괄일죄라는 게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가면 이제 포괄일죄는 행위는 여러 개인데, 그래서 행위 기준으로는 여러 범죄 같지만 법익 침해가 하나고 중요한 건 범죄 의사가 하나라서 하나의 범죄로 평가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로는 이제 82페이지의 14번 문단인데요. 여러 행위를 시간적으로 접착해서 저지르는 접속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속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행위를 집합해서 평가하는 집합범, 그 다음에 구속 요건상 여러 개 범죄가 결합된 결합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접속범은 요새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이런 걸 포괄일죄라고 심사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때리고 저기서 그냥 계속해서
한 뭐 1시간 동안 뭐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면서 때렸다라고 했을 때 폭행이나 상해가 된다고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행죄 또는 하나의 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대 때린 것마다 숫자 세 갖고 폭행죄 여러 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행이라는 행위를 봐서 여러 개의 행위가 될지라도 근데 접속범은 요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각주 1번을 보시면 특수강도의 소위는 이제 이게 한문을 그냥 한글로만 바꿔놔서 그래. 행위를 옛날에는 또 소위라 불렀어요. 소위. 특수강도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단순일죄, 여기서 말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 소리인데요. 이거는 요즘은 이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이건 옛날이니까 이런 얘기지. 요즘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 여러 사람에게 법익이 각각 다른 거라서 이걸 하나의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판례를 여기다 소개는 해놨지만 요즘은 접속범의 사례를 들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례를 안 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옛날 나쁜 판례를 보면은 어떤 성폭행 범죄가 연속해서 2번 이루어졌는데 접속됐다 그래갖고 하나의 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요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접속범은 뭐 우리가 이제 사실상 따질 것도 없을 정도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 3, 40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뭐 상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정도 외에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접속범을 인정할 만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연속범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 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주 얼마씩의 뇌물을 계속 받았다 하면 그게 뭐 뇌물 받은 것마다 하나의 죄가 돼갖고 여러 개의 죄로 평가하지 않고 범죄 의사가 하나인 걸 전제로 그냥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일죄는 사실상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경합범하고 약간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다 경합범으로 여러 개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판례에서 범죄 의사가 하나라는 걸 전제로 하나의 죄로 포괄일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합범은 예컨대 불법 영업을 누군가가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몇 달 동안 지속했다 하면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거죠. 환자 수에 따라서 전부 하나의 죄가 성립해서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연휴 때 그 감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연휴 때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집콕을 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그냥 쭉 봤는데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게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초등학생들도 막 저번에 그냥 버스 기다리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여자애들 같은데 막 어찌나 욕을 하든지 제가 막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고 싶은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랬다가 괜히 나한테도 또 이럴까봐 내 따라할 수는 없고 뭐야 이럴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쟤들이 왜 저렇게 욕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저렇게 험한 욕을 할까. 전부 18 막 지읒 어쩌고 막 이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맨날 그래. 특히나 넷플릭스는 이게 공중파가 아니라고 완전히 그 B 처리도 안 해가지고 계속 욕만 하더라고. 한국 드라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영애를 좋아해갖고 뭐라더라?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은수 좋은 날. 이영애가 드라마에 나오는데 잠깐 보고 안 봤어요. 거기서도 마약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영애가 마약 팔더만. 근데 왜 마약 얘기를 그렇게 드라마에서 늘 해야 되지? 범죄도시도 마약이고. 이 어떤 익숙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마약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사서 팔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빠졌다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왜 자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돈 때문이지 흥행 때문이고 관심 때문이고 이 잔앗괴라고 자본주의가 남은 괴물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런 드라마밖에는 못할까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히트했다지만 볼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편은 안 봤어. 1편 볼 때도 막 이렇게 쌍욕이 많고 그닥 별로 그렇게 평가는 좋게 받긴 했어도 그런데
포 같은 러브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살면서 폴란드 영화를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말 무해한 영화더라고요. 욕도 없고, 마약도 안 나오고, 폭력도 거의 안 나오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주인공이 의사인데, 보셔야 돼. 이거 뭐 또 괜히,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의사인데, 이제 그 불법 치료했다 해서 재판받게 되는 이런, 근데 그게 메인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스토리는 아닌데,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불법 의료라는 게 살짝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의사인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이제 의사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지만, 이게 또 그 본능적인 그게 있는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의사인가 아닌가 그랬을 때, 저는 그 생각이, 저거 시험 문제도 괜찮겠다. 원래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라는 걸 모르고 치료하면 이게 범죄인가 아닌가. 근데 이런 재미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불법 치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 같은 러브라고 하는 중간고사 끝나고 넷플릭스 볼 때 맨 마약, 폭력, 범죄만 판치는 한국 거 보지 말고 왜 그놈의 마약을 빼면 얘기가 안 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또 뭘 봤는데 거기서 또 마약이 나오던데 지겹더라고요. 우리가 뭐 마약 천국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 같은 러브 하여튼 강추입니다. 무해해요. 무해해. 그냥 옛날 우리가 영화라고 할 때 생각나는 그 영화. 그냥 영화스러운 이야기와 영화스러운 화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집합범이라고 하면 이렇게 불법 영업을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 묶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뭐 하나하나 다 뭐 불법 치료 행위를 했을 때 환자 수마다 불법이 성립해서 여러 개의 죄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이와 같은 포괄일죄는 법리적인 얘기 말고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하나하나 나누어 처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송법의 이야기인데 경합범이 여러 개로 죄로 처벌하려면 여러 개 죄마다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괄하게 되면 이 포괄에서 하나의 증거로 여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어서 이게 왜 여러 번 행위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경합범이 되고 어떤 경우는 포괄일죄가 되는가요? 법리적으로는 이제 범죄의사가 하나의 범죄의사로 여러 번 범죄하면 포괄일죄라고 보지만 새로운 범죄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경합범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근데 이 부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학자들은 포괄일죄 중에서도 경합범으로 처벌할 행위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실로는 이 처벌의 어떤 현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범은 이제 영업범 또는 이제 상습범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 사기, 상습 절도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행위를 상습으로 묶어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합범은 간단합니다. 강도강간죄 또는 이렇게 죄들을 묶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살인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들은 이제 당연히 강도죄, 살인죄 각각이지만 하나의 구성 요건에 묶여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처럼 처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요건. 일단은 행위는 여러 개일지라도 구성 요건은 한 가지여야 된다. 하나의 죄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법익은 하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의사가 하나이고 계속적이어야 된다. 이른바 이제 판례가 주로 얘기하는데요. 범의의 갱신. 그러니까 범죄 의사가 경신, 새로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범죄 의사를 새로 갖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범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경우는 이제 경합범으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이른바 전속적 법익, 생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생명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 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좀 끔찍한 얘기인데 83페이지 1번 각조 보시면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 의사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아까 얘기하는 접속범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처와 자식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살인죄가 된다. 법익이 여러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런데 강도죄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진 않지만 70년대 판례인데 그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 동시라기보다 이렇게 차례대로 여러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게 포괄일죄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법익을 하나로 볼 수 없다. 같은 종류, 생명이라는 같은 종류지만 사람마다 각각의 법익이 있는 거라서 여러 개의 법익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이거 경합범이다. 여러 개의 살인죄다. 하나의 포괄적 살인죄가 아니다. 그 말인데 이거는 이제 91년도 판례고 79년도 판례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특수강도라는 것은 흉기라든가 이런 걸 들고 강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포괄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이라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죄 피해자들이라 할지라도 단순 재산만 뺏긴 게 아니라 강도죄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으로 의사를 억압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법익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마다 각각 다른 법익으로 보는 게 오늘날의 관점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에 대한 수정된 판례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강도한 행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건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라고 하는데 어떤 게 여러 개의 살인죄 이렇게 보는 게 시대가 약간 다르기는 해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합범과 포괄일죄는 경계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일단은 현재 판례는 범죄 의사가 새롭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범죄 의사가 각각 서로 새로운 것이면 경합범, 그렇지 않으면 포괄일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는 법익이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살인죄 같은 경우는 범죄 의사가 여러 개냐 하나냐 상관없이 법익이 여러 개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개별적인 것은 굉장히 좀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좀 치사한 얘기지만 시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법익이 하나이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범죄가 여러 개냐 하나이냐가 주로 결정된다. 근데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게 포괄일죄라는 하나의 죄와 경합범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구별하는 것은 비슷한데 범죄 의사가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익이 여러 개이라는 것과 법익이 같은 종류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종류의 법익이라도 여러 개의 법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83페이지 17번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서 또 사고를 냈는데요. 이 경우에 두 번째 사고 때문에 약식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처벌받았거든요. 약식명령은 이제 재판하지 않고 공판을 열지 않고 그냥 검사가 벌금 청구하면 판사가 도장 찍으면 바로 날아오는 게 음주운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약식명령은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그냥 이것도 재판받는 거긴 한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판하지 않고 법정에서 뭐 이렇게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해서 보내주는 걸 약식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사고 내고 음주운전 중에 한 번 사고 내고 그 다음 또 사고를 냈는데 두 번째 사고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사고는 처벌받지 않았으니 또 처벌할 수 있는 거냐? 이제 하나의 죄냐 여러 개의 죄냐는 것은 일사부재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죄이면 일사부재리에 따라 처벌 못하죠. 근데 여러 개의 죄이면은 일사부재리에 해당 없으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 한 번 사고 내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고를 냈는데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고는 아직 처벌 안 받았으니 또 처벌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포괄일죄로 묶이면 다시 처벌할 수 없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범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일사부재리가 해당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이 뭐 언제나 절대 타당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또 늘 이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늘 음주운전하고 사고 여러 번 내면 한 번만 처벌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다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말하기를 17번 문단 아래쪽에 보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이거 음주운전이라는 한 가지 죄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그러니까 한 가지 범죄 의사 하나의 범죄 의사로
계속 행하였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고 하면 포괄일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괄일죄 하나의 죄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범죄다라고 보아가지고 두 번째 사고로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러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범죄 의사가 하나냐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컨대 내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먼저 음주운전 중에 1차 사고를 내고 잠깐 어디 가서 쉬다가 어떤 누구처럼 물도 마시고 막 정신 차리고 그리고 또 나갔는데 또 사고 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범죄 의사를 또 새롭게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데 또 나갔다라고 하면 새로운 범죄 의사다라고 해서 두 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판례가 이렇다 해서 모든 사건이 늘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 의사,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 하겠다는 그 의사가 계속되었다라고 봐가지고 하나의 범죄로 처벌했다는 게 굉장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인 거죠. 왜냐하면 또 일사부재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또 처벌받게 되면 한 번 음주운전이 있었던 전과에 이어서 또 처벌받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판례로서 소개하는 것일 뿐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익을 하나의 법익으로 보았고 범죄 의사가 계속 하나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죄인데 여러 개의 죄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아까 대강 설명을 드렸어요. 법익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여러 개의 죄인데 여러 개의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데 하나의 행위만 있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그걸 왜 했는가, 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비난이 중점인 형법의 관점에서는 여러 번 범죄에서 여러 개의 법익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하면서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법익 침해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경합범인데 상상적, 이론적, 관념적으로만 처벌한다 그래서 여러 개 죄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은 하나로 한다.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전제 조건은 행위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범죄 의사가 여러 개냐 아니냐에 따라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이 구별되고 행위가 여러 개냐 하나냐에 따라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범이 구별된다라는 것. 그래서 법익 침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행위의 숫자, 범죄 의사의 숫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또 구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하나의 행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고 실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누군가 폭발물을 던져서 건물에 불도 나고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행위는 하나인데 법익은 방화라는 그 사회적 법익의 문제와 사람의 신체 건강이라고 하는 상해의 문제, 각각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방화죄가 훨씬 죄가 무거우니까 방화죄의 정한형으로 처벌된다. 범죄 성립 자체는 두 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벌은 방화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예가 상상적 경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익이 여러 개의 법익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익이 여러 개라는 건 여러 종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일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 그 고유한 법익이면 여러 개의 법익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렵지만 85페이지에 1번 각주를 보시면 상상적 경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쉽게 풀어서 얘기했으니 참고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 경합이 되게 되면 그 경합 관계에 있는 즉 그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개 죄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예가 가끔 있어요. 어떤 죄는 하한선이 1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어떤 죄는 3년 이상 7년 이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년과 3년, 7년과 10년. 그럼 10년이 제일 무거우니까 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라고 그랬으니 1년부터 10년이냐 그게 아니고요. 3년에서 10년. 무거운 걸 다 밑에 게 무거운 거, 위에 게 무거운 거 해서 그 사이에서 형을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건 그냥 나중에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험 봐야 돼서 할 수 없어. 문제 낼 게 없어. 지금 객관식 내야 되는데. 괴롭단 말이야. 빨리 논술 채점하는 AI가 나와가지고 그럼 나도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도대체 범죄란 무엇인가를 쓰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우리 세대 농담이죠. 옛날 선생님들은 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때 강의실 들어오셔 칠판에 한 줄로 문제 쓰고 나가셨거든. 그래서 경영대학에 유명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맨날 중간고사 기본 문제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뭐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그 문제를 냈대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다 그것만 공부해서 갔는데 조교가 들어와서 첫 글자를 쓰는데 갑자기 도를 써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마케팅 아니가 그랬더니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황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뭐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 아재 개그가 아니고 실화예요. 아무튼 논술을 놓다가 여러분께 도대체 범죄란 무엇인가를 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를 채점했을 때 과연 객관적인 공정한 채점이 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객관식이라는 안 좋은 문제 방식으로 시험을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나쁘지는 않고 근데 지금 뭐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서술 논술형으로 시험을 전환하기 위해서 AI 프로그램이 이미 다 나와 있대요. 대학에도 도입이 시급한 것 같아. 논술, 서술 문제를 교수가 채점했다 그러면 좀 여러분이 불신할 거 아니야. 근데 AI가 채점했다 그러면 적어도 똑같은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채점했겠지. 이건 믿을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시험이란 언제나 좋은 일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이제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그랬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 상한선, 하한선이 서로 다르면 둘 다 무거운 걸로 처벌한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송법적으로도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일사부재리 효과가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냐 경합이냐에 따라서 실체적 경합이면 아직 처벌되지 않은 나머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이미 다른 하나의 죄가 처벌받았으면 나머지는 처벌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또한 행위자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이런 거는 사실상 여러 개의 죄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번 처벌받은 행위를 또 처벌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연결 효과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서 그건 생략.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래 의미의 여러 개의 죄를 말합니다. 당연히 행위가 여러 개여야 되고 행위가 하나면 상상적 경합이 되니까 범죄 의사도 여러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도 여러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익이 당연히 여러 개여야 되고 처벌도 여러 개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의미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판결문에서는 그냥 경합범이라고만 부릅니다. 실체적이라고 앞에 수식을 하는 이유는 상상적 경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체적 경합에는 이제 이것도 또 어려운 얘기인데 실체적 경합에는 이제 동시 경합과 사후 경합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3개를 저질렀어요. 3개를 저질렀는데 이 3개의 범죄가 하나의 그 재판에서 동시에 처벌받으면 동시경합범이고요. 근데 3개 범죄를 저질렀는데 2개만 먼저 발각돼 갖고 2개를 먼저 처벌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가 또 발각돼서 또 처벌하게 됐을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한 결과인데 만약에 3개를 한꺼번에 처벌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깎아주잖아요.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정하니까 나머지 2개 작은 범죄, 형이 낮은 범죄 2개는 딸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처벌하고 하나를 나중에 처벌하면 이 나중에 처벌받는 하나는 이 하나가 작은 죄이면 그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어가지고 깎을 수도 있었는데 얘가 따로 처벌받게 되니까 불합리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범죄자가 죄를 숨기고 그런 거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는 당연히 죄를 숨기는 것이고 모든 범죄자가 다 착해가지고 죄를 다 들고 나오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범죄자가 원래 나쁜 놈이지 뭐 범죄자에게 착한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국가 형사사법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연한 사정 등에 의해서 누군가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의 무거운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해서 한 번 처벌받는데 누군가는 세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개를 먼저 경합범으로 처벌받고 하나를 또 처벌받게 되면 뭔가 이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 나중에 발견된 하나의 죄를 처벌할 때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처벌받을 때를 고려해서 처벌해라 라는 원칙 규정을 둔 게 사후경합범이라는 겁니다. 동시경합범은 원래 의미의 또 경합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죄가 한꺼번에 동시에 재판되어서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게 동시경합범인데 사후경합범은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원래는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될 범죄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다시 또 재판받게 되는 경우다 이거죠. 이거는 경합범이기 때문에 여러 개 죄니까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처벌해야 되는데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정할 때 감안해야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 감경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그냥 법원이 이거를 동시에 처벌할 때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중에 따로 처벌받는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라 이런 취지가 사후경합범의 의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으려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나온 사례는 이런 사례는 말씀드렸지만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위한 거예요. 매우 비슷한데 좀 각각 서로 다르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판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똑같이 발생한다 해서 똑같이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이것은 비교하기 좋은 사례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건 1에서 피고인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그 여관에 가서 그 강도짓을 저질렀는데 다 특수강도죠. 여러 명이 강도했고 또 칼, 흉기를 사용했으니까 특수강도의 죄를 저질렀는데요. 사건 1에서는 1층에 있던 관리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발가락을 또 왜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발가락을 찔러서 상해를 가하고 현금, 손목시계, 그 다음에 열쇠 등을 뺏은 다음에 2층에 가서 그 3개의 객실에 들어가서 또 그 투숙객들에게서 똑같이 돈을 빼앗았어요. 사건 2에서는 같은 사람들인데 새벽 3시,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여관에 가가지고 우선 그 종업원을 협박해가지고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다음에 주인이 나오니까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다음에 두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1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체적 경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그 여관 주인에게 돈 뺏은 행위와 2층에 올라가서 각 객실에서 손님들에게서 돈을 뺏은 행위들이 각각 서로 다른 행위들이고 법익도 다르고 범죄 의사도 각각 다르다라고 보아가지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91년도 사건이니까 아까 그 79년도 특수강도에서는 포괄일죄, 단순일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사건 2는 그런데 같은 층에서 여관 주인과 종업원을 한 방에 몰아놓고 폭행, 협박, 상해 후에 돈을 빼앗았다 해서 요 두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어요. 법익은 이제 각각의 법익이지만 하나의 행위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건 1은 여러 개의 행위, 사건 2는 하나의 행위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상적 경합에서 하나의 행위라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단위 하나하나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요건, 강도죄에 정한 구성요건상의 행위라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요. 그 강도죄의 그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이라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라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건 2에서는 1층에서 주인과 종업원을 동시에 한 방에 몰아놓고 뭐 칼로 찌르는 등의 상해 행위를 해서 돈을 빼앗았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니까 법익은 여관 주인과 종업원 각각 다르니까 법익 침해는 여러 개지만 행위가 하나라 그래서 상상적 경합인데 사건 1에서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층이 다르고 방이 달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것은 하나의 행위라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각각 다른 행위들이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 이렇게 봤다는 거죠. 좀 애매해요. 그렇죠? 행위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자연적 의미의 그러니까 뭐 사람의 움직임 동작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위가 여러 개인가 하나인가 하는 것은 자연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에서 정한 이른바 구성요건에 쓰여져 있는 행위를 고려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구성요건상의 행위 하나로 볼 수 있는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라는 행위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지금 보신 사례를 보면 조금 약간 헷갈리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둘 다 각각 다른 행위로 봐서 다 실체적 경합으로 봤다 해서 잘못됐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상의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라 뭐 그런 뜻입니다. 좀 힘드시죠? 응?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떡하지? 5분 남았는데? 그래도 89페이지 조금만 하고 갑시다. 이게 한 주를 쉬었더니 이게 골치 아파요. 보강을 지금 해야 될까 말할까도 고민이고. 보강을 만약에 하면 11월에 토요일 날 3시간 해야 돼요. 보강하면서 1시간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어렵게 오셨는데. 이상한 얘기인가? 하여튼 근데 하게 되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 이론이라 그래서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에 따라서 범죄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이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불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결과불법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뒤에서 할 얘기지만 미리 좀 땡겨서 앞으로 미리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죄의 수에 대해서 하나의 죄인 경우와 여러 개의 죄인 경우, 여러 개의 죄일 때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이런 것 등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범죄 성립요건 3가지를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구성요건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구성요건은 이제 여러 번 얘기해갖고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형법을 아예 안 들은 분들에게는 구성요건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구성요건은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줄임말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고 그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게 구성요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의 중요한 기능은 불법이 무엇인지 그 불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지도적 기능이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미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짧게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에 쓰여진 범죄의 내용을 그 행위를 했으면 범죄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거의 99% 범죄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성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 범죄 성립에 가장 지도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성요건에 쓰여진 그 범죄의 내용이 범죄, 불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는 횡령죄, 배임죄, 이제 배임죄 첫 폐지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횡령죄, 배임죄는 그냥 하나의 구성요건에 들어있고 형벌도 똑같거든요. 근데 왜 굳이 횡령, 배임이라고 구별하는가? 불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체포, 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죄, 감금죄, 죄는 다르지만 처벌도 똑같고 구성요건도 하나의 구성요건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체포와 감금을 구별하는가? 불법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을 각각 달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이 순서대로 앞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객관적인 요소는 구성 요건은 우리가 이제 범죄 내용을 설명하는 법률에 쓰여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이른바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뭐 왜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의 요소들을 뽑아보면 그렇게 누가라든가 뭐 어떻게라든가 무엇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구성 요건이 육하 원칙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무엇을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가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겠다. 하여튼 누가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러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굳이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구성 요건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 그래서 행위의 주체라든가 행위의 객체, 무엇을 이런 부분이죠. 타인의 재물을 그러면 그건 객체잖아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목적격이겠지. 재물을 뭐 사람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객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어떻게라는 건 살해, 절취, 강취, 뭐 사기는 뭐 기망해서 재물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다 방법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행위 방법, 그다음에 또 행위의 결과. 살해라는 말은 행위의 방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뭐 왜라는 거는 뭐 목적으로 가끔 들어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요소라고 하고 또 그 총칙에 규정된 예로서 인과관계라는 것도 객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행위 주체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의 문제, 행위 객체 이런 걸 다루게 되고 인과관계라는 걸 간단히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요소로서 고의, 과실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구성요건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린 다음에 법인의 행위 능력을 위주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험 전이라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